오늘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로 기록된 사전투표에 대해서 정치권은 각각 유리하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 판세와 승부를 가를 막판 변수는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이 4.15 총선 전에 마지막 그 휴일이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로 나간 곳이 수도권인 것 같아요. 수도권에 이제 집중적인 그 화력이라고 할까요? 집중적으로 그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어떤 뭐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수도권 121석 전체 사실상 과반수에 가깝습니다. 네. 여기서 이기는 쪽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고요. 네. 물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35석을 얻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정말 총력전을 펼쳐야만 되는데 지금 수도권 민심이 미래통합당 야단의 정권 심판론에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오늘 뭐 수도권, 서울과 뭐 경기, 인천, 충남까지 이렇게 반경을 넓혔는데요. 아무래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역시 PK 지역, 낙동강 벨트와 충청권이 사실은 이 선거 전체의 판을 가를 핵심적인 변수들인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모두가 수도권과 또 이 충청권까지 같이 가는 거고요. 지금 야당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정말 다급합니다.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놓고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경제 관련해서 뭐 머리띠까지 지금 황교안 대표랑 다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수도권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그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질 수 없다. 아마 그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두 당의 수도권 점유 전략이죠. 예,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 투표 당일에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60%대는 좀 넘어서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런데 과연 70%대까지 넘어설까?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건 뭐 촛불혁명 이후에 그 유권자들이 주권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고 네. 그리고 이 대선으로 촛불혁명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역시 총선, 그래서 나의 대표를 제대로 이제 뽑는 것까지 해야 그래도 조금 완결이 됐다라는 느낌을 아마 갖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런 맥락에서 뭐 이번에 이제 투표 의향조사 중앙선관위가 한 조사에서도 보면 상당히 높은 그 투표 의향 지수가 나오기도 했고 뭐 그대로 지금 이제 연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네. 잘하면 70%대를 그 넘기게 되는 네. 그런 그 상당히 좀 총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놓고 아직 이제 본 투표는 이제 15일 사흘 뒤로 있지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놓고 이제 여야가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각각 다른 해석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정에 대한 개혁, 지지, 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국제적인 굉장히 큰 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이 잘하고 있다. 물론 그중에 뭐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정책의 일부 실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난 극복을 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러 정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야당은 다릅니다.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 등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야당은 역시 정권 심판론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가장 큰 것은 분산 효과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15일 그동안에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는요. 15일 당일에는 새벽부터 줄을 진짜 뭐 수십 미터 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굉장히 긴 줄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 그리고 더불어서 만일의 경우 오늘 지나서 15일 사이에 만일의 경우 뭐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나오면 본인의 참정권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역시 양 진영이 단결했다.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사실은 거의 뭐 이번엔 제3정당이 없는 거의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이 됐을 텐데요. 네. 이걸 어느 쪽에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저는 투표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년 선에서 아마 조금 더 높아도 그 정도고요. 왜냐?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거의 노출이 되지 않은 선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로고송도 부를 수도 없고 다 대면 접촉, 악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포옹도 못하고 다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유권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런 어젠다가 없었고요. 역시 아무래도 이런 분산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난번 총선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 등장해서 아주 뜨거운 그런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아주 높아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역시 분산 효과가 이번에는 많이 크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 물론 어느 쪽에 유리한지 예측하기가 쉽지 네. 않고 또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지만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에 그럼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나봐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자 지금 이제 그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해석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3040 세대가 꽤 많이 사전 투표에도 참여를 하고 또 분명히 본 투표에도 참여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정권에 힘을 좀 실어주고 야당도 좀 심판하고 뭐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 보수 야당 쪽에서는 역시 심판론이 먹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령층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심판을 해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 지금 나온 거다. 지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일단 사전 투표의 연령대별 구성도 좀 봐야 되지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본 투표하고 나의 결합을 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 하나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이번 사전 투표의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어느 당에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일부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40 세대의 여당이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어쩌면 의외의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3040 세대가 워낙 이제 진보성이 좀 강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여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온 것은 맞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은 세대도 이 세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실존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여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시각도 지금 없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역별 사전 투표율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별 사전 투표율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그 전통적 지지 기반이죠. 그 호남 지역, 전북, 광주, 전남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30% 이상을 넘기면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호남 지역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그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호남 지역보다는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호남하고 대구 경북 TK 지역은 네.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과 민생당 후보들이 거의 대결을 하고요. 네.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12군데 정도밖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당선권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60 내지 70% 가까이 뭐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개혁해서 촛불혁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것들 실현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호남 대통령. 다시 말해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총리로는 전북의 정세균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권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투표함으로써 호남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열망도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권에 대한 아마 높은 지지율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요. 전체 투표율이 58%였거든요. 그런데 전남이 63%, 전북이 62.9%.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호남 네. 지역의 아주 정치색이 굉장히 정치적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트라우마, 심리적인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역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장도 철시하고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투표장 나가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은 그동안에 사실상 거의 미래통합당 야권의
거의 뭐 보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거의 뭐 김부겸 후보마저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대구 경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께서는 굳이 나가도 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는 뭐 내가 안 나가도 우리 후보들은 당연히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대구 경북은 원래 지지 항상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네. 지난 총선 말씀드렸는데요. 58% 중에서 대구가 54.8입니다. 제일 낮았거든요. 대구 경북은 항상 그렇게 우리 지지자들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기 때문에 총선 대선 전반적으로 다 이 투표율이 낮은 곳이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상황까지 맞아서 투표율이 더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호남 지역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 그래서 호남과 TK 지역이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보신 그래픽에서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27.29%고 경기가 23.88%, 인천이 24.73%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수도권은 중도층이 가장 많은데 20% 중후반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중도층을 비롯해서 투표할 의사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라든지 뭐 숨어 있는 표도 있을 거고요. 이걸 다 합치면 그 영향력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수도권처럼 이 격전지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표 또는 몇십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기도 해요. 네. 네. 자,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중도층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구도인 건 맞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이쪽 이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까지 포함해서 부동층이 또 많은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도 이게 그야말로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역시 좀 샤이층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권 하에서나 샤이층이라고 하는 게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이제 샤이 진보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막판 이제 표심으로 나오면서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의석 분포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샤이 보수가 어느 정도는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는 거죠. 샤이 보수 더하기 그러면 이제 부동층 이렇게 이제 표심을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작게는 5%에서 많게는 한 10%까지도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안심은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샤이 보수 얘기를 하셨으니까 결국 저희가 지금 계속 사전 투표율 얘기를 하는 게 이 사전 투표율이 실제 총선 결과와 어떻게 연관됐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 투표율이 높으면 그동안에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도 그런 그 선거의 법칙이랄까요? 전통적으로 보여왔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두 분 각각 한 번씩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런 경향성은 분명히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0대, 70대에서는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굉장히 높이 나타납니다. 80%, 90%까지 어떤 때는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30대, 40대, 특히 20대로 내려가면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들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60대, 70대 고령층, 야권의 지지층인데요. 결집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실제 투표하는 그런 경향이 높고요. 그래서 투표의 반드시 나오는 분들, 아무래도 60 고령층은 가능하면 웬만하면 나가는데 젊은 층들은 사실은 그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역시 젊은 층들이 특히 30대, 4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와준다면 진보 진영에 좀 유리한 국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각 이런 연령대 행동이 사실은 지난번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대, 70대 이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크거든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현재 뭐 자가격리 상태에 가거나 그랬을 때 사실 투표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 자식들도 아마 만류를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조금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좀 다른 양상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시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진보층이 많은 여권에 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역시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를 안 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샤이 보수가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박정준 위원장이 뭐 10% 정도 얘기했고요. 이진복 본부장이 적으면 4% 아니면 8% 정도로 얘기했는데 10%가 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과거 16대 총선 4년 전을 기억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런 뭐 블랙리스트에 검찰, 경찰 뭐 동원돼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억압적인 분위기 함부로 네. 말을 표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표현의 자유가 존중이 되고 거리에서도 뭐 대통령 요구를 해도 뭐 전혀 상관없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처럼 유선 전화로만 했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함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투표율의 정석은 맞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이고 샤이 보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네. 판단을 합니다. 네. 네. 글쎄요. 그런데 이제 뭐 고령층은 워낙 이제 뭐 투표율이 좀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략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미 이제 확인이 다 돼 있는 네.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4년 전 대비해서 60세대 이상 또 고령층이 더 숫자가 늘어난 것도 지금 맞는 네. 거고 좀 상황이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 이제 그 선거의 어떤 그 운동장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그 지금 여당이 반드시 유리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런 그 구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현재 정부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에 대응을 이제 잘했다. 뭐 이제 이런 평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판단에도 지금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중도층의 마음을 결정짓게 될 이제 변수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그러면 이 중간 평가는 그냥 거르고 넘어갈 거냐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에 대한 평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뭐 경제 정책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민생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 평가 잣대를 아마 이번에 들이대려고 할 것이다. 네. 자, 그런 게 좀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40 세대들이 무조건 그러면 그 여당을 지지할 것이냐. 그 부분에도 약간 의문시 되는 지점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존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지금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심판론 이것은 고령층 이하 세대에는 60세대 이하 세대에는 그렇게까지 설득력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어느 정도 좀 견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그게 중도 표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소위 말하는 투표의 정설이라는 게 이번에도 통하게 될지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또 대통령 지지율일 텐데 얼마나 탄탄하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국정 안정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이냐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한 국정 지지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YTN과 리얼미터의 4월 첫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이 53.7%로 집계됐고 부정이 43.2%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갤럽 여론조사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첫째 주 기준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이 56%, 부정이 36%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선거마다 여당이 다 승리한 거는 아닐 텐데 이번엔 어떨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무조건 높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3년 차 이렇게 3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서는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른 대통령과 좀 다릅니다. 다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초기에 20%로 폭락했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변곡점이 있었고요. 대부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 80%의 높은 지지율에서 40%대
거기서 고정적인 아주 탄탄한 지지를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왔거든요. 거기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50% 중반까지 갔습니다. 많은 곳에서 발표는 59%까지 이제 네. 거의 60% 육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 이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적인 그런 역할들, 국내에서도 대구를 방문해서 따뜻하게 국민들을 감싸고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은 좀 더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이라든가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아주 높은 지지율, 민생당 후보들이 거의 그 유명한 중진 의원들마저도 지금 뭐 거의 추풍낙엽이 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은 바 크다. 그와 더불어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지금 40%대 초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례가 별로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에다가 과거 지난 선거를 생각해 보시면 진박 감별산이 내부에 얼마나 사실은 여당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당 내에서 그런 갈등들이 별로 보이질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중간 심판의 성격이 이런 위급한 국제적인 큰 사태와 내부의 어려운 상황, 재난 상황을 다루면서 이것을 끌고 가는 힘들을 보면서 결국은 저는 중간 평가가 여기도 같이 반영이 된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이후에 경제를 잘 만들어가고 외교관계, 정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힘들까지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신뢰를 하신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여권에는 상당한 힘이 되는 것인데 도리어 이것은 야권의 악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이 뭐 이 회복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바로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죠. 뭐 프레임과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제 범여권, 범진보 진영에서 180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 이제 그 통합당 쪽에서는 조국 전 그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선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거 유시민 이사장의 네. 180석 발언은 네. 사실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말실수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말실수였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2016년 총선 당시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죠. 180석 가능하다, 목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와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일본의 그 자민당처럼 5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당시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보더라도 뭐 그런 생각을 할 만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결과는 전혀 안 그랬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런 그 180석 발언 그 자체가 견제 심리를 더 유발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전 똑같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그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 특히 부동층 내에서 이건 좀 견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견제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흔들 주요 또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막말이 또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막말은 결정적입니다. 네. 차명진 의원의 세월호 텐트 발언 이걸로 인해서 수도권 민심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저렇게 미래통합당이 오늘 뭐 수도권에 총집계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막말의 힘은 정말 엄청나다. 특히 선거일 막바지에 일주일 전부터 마지막 이 판세까지 정말 큰 흐름을 주는데요. 일단은 뭐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인천 총구석,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발언이 됐고요. 그리고 김대호 전 후보의 경우도 3040 무지하고 나이 들면 장애인 이 발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차명진 후보 세월호 텐트 발언 그렇고요. 이진복 본부장의 경우도 뭐 N번방 관련해 폭로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폭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부산 초라 발언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이 되고요. 또 윤호중 사무총장 뭐 황교안 대표를 MI에 비유하고 네. 시종 뭐 이런 발언도 부적절한 비유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막말들이 아차 잘못하면은 유권자들께 저 당은 믿을 수 없구나. 그런 불신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기대를 깨버리는 무참한 발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야권에서 그런 발언들, 특히 차명진 후보의 발언은 정말 참혹한 얘기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 국민이 보듬어주고 싶고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발언이었다.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조심하고 네. 또 양 진영 모두 국민을 향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고 그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4.15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총선 관련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